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한 남자가 깊은 산골 외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혁.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화성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전 준혁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3살배기 쌍둥이 딸 서연이와 서우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속에서 열렸던 장례식. 작은 관 2개. 준혁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지만 눈물이 마른 뒤 그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서울의 본가를 떠나 이곳 강원도 홍천 깊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은둔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준혁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저녁 7시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준혁은 마을 슈퍼에서 며칠치 식료품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와이퍼만 눈을 쓸어내며 덜컹거렸습니다.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설 명절에는 서울 가시나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으니까요. 집 앞에 다다르자 가로등이 깜빡깜빡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폭풍 때문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였죠. 준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였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였습니다. 흑! 바람 소리에 섞여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청일까요? 산골에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온갖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흑, 으흑.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외진 곳에, 이 깊은 밤에, 이 폭설 속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거렸습니다. 마당 구석, 계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년 전 키우던 애완견 복실이가 살던 곳. 복실이도 아내와 딸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뒤로 그 계집은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계집 앞에 쌓인 눈더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으로 기어 들어간 것처럼요. 계집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친 동물이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일까요? 손전등을 계집 안쪽으로 천천히 비췄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계집 안에 2명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2 아이는 손전등 불빛에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토끼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추웠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아이들의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손은 추위에 얼어서 자갓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흙과 눈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어서 뻣뻣했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쌍둥이 중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한테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게요. 그 말이 준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게요. 두 아이는 쫓겨날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하 15도의 폭설 속에서 다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건지 공포에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얼어붙은 손은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감싸듯 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멈췄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살이었던 쌍둥이 딸 서연이와 서우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들. 언니 서연이가 동생 서우이를 늘 챙기던 모습. 그 아이들이 6살이 되었다면 딱 이 아이들만큼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두 아이가 서연이와 서우이처럼 보였던 겁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준혁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더 작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나갈게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들을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준혁의 손이 떨리며 개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해줄게. 무섭지 않아도 돼. 천천히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우리 더러워서 안 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더러워서 안 돼요. 아이는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져지면 안 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6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나이의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어왔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걸까요? 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안아들었습니다. 너희는 더럽지 않아. 하나도 더럽지 않아. 작은 몸은 너무 얼어서 마치 얼음덩이 같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손은 굳어 있었고 발목에는 동상 초기 증상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품 안에서 두 아이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을 느낀 거였습니다. 안전함을 느낀 거였습니다. 두 아이를 꼭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을 떨어뜨릴까 봐요. 폭설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품 안에서 두 아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준혁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밝은 실내 조명 아래 아이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작은 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 팔뚝에 가늘게 찍힌 손톱 자국들, 목덜미 뒤쪽에 긁힌 상처,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 영양 부족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따뜻한 물 가져올게. 화장실로 달려가 수건과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됐습니다. 얼어붙은 피부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대면 더 위험하니까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에 담갔습니다. 아,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얼었던 손이 녹으면서 통증이 왔던 겁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는 꾹 참으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끝까지 전해지자 두 아이는 동시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동생은 언니를 보고 따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치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운 것처럼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울어도 돼. 다 울어도 돼.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아이들이 조금 진정되자 준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급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풀어넣고 김치도 조금 얹었습니다.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을 식탁에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 배고프지? 두 아이는 조심조심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의자에 앉은 아이들의 눈이 라면 그릇에 고정됐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뺍니다. 저희는 숟가락 쓰면 안 돼요.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손으로 뜨거운 라면을 집어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야.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숟가락 써도 돼. 여기선 뭐든지 해도 돼. 밥 먹을 때는 숟가락 쓰는 거야. 알았지? 숟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숟가락을 잡아보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따라 동생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두 아이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입 떴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서두르는 것처럼요. 국물이 입가에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숟가락조차 쓸 수 없다고 믿었을까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오늘 밤 다시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준혁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던 얼굴. 하지만 오늘 밤 그 얼굴에 무언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라면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아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아이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부엌으로 가서 빵과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세 사람은 그렇게 첫 밤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죽은 듯 살아왔던 그의 얼어붙은 심장이 이 작은 두 생명 때문에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폭설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집안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아이들 방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사라진 건 아닐까?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로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 소화가 잘 되는 걸로요. 당근과 애호박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계란도 풀어 넣었습니다. 참기름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우유도 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하윤이와 하진이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일어났구나. 세수하고 와. 밥 거의 다 됐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씻고 나온 두 아이의 모습이 햇빛 아래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젯밤보다 상처가 더 선명했습니다. 볼의 멍 자국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팔뚝의 손톱 자국은 아직 붉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들 앞에
따뜻한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하윤이와 하진이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이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물어봐야 할게. 하지만 아이들을 다그칠 순 없었습니다. 하윤아. 네. 어제 엄마한테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지? 하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러 가려고 했던 거야? 네. 엄마 산소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하진이가 곁에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었니? 하윤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를 입양해준 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준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양을.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으로 보내졌어요.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밥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때려요. 준혁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쥐어졌습니다. 많이 때렸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하윤이가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어젯밤 본 것보다 더 많은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있었고 노랗게 변한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진이의 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안 주면 쓰레기통 뒤져서 먹었어요. 하윤이의 말에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6살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졌다니요.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집안일도 시켰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 하면 또 때렸어요. 하진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6살 아이 손에 있을 리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걸레질을 하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됐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집엔 다시 안 보낼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절대로.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도 우리 싫으면 버려요? 그 말이 준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버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그래. 약속할게. 준혁은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윤이와 하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은 이제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토끼 인형을 안고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릉.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뚱뚱했고 여자는 화장이 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하윤이와 하진이도 차 소리를 들었는지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진이의 손에서 토끼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예요. 두 아이는 준혁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뒤로 보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윤, 서하진 아이들 부모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하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아이들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애들아, 아빠 왔다. 집에 가자. 준혁이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자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긴요? 우리 애들 데리러 왔죠. 걱정 많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유괴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우리가 법적 보호자라고요.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폭설 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구조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조요? 웃기시네. 애들이 맘대로 집 나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에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걱정요? 그래서 아이들 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겁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애들이 넘어져서 그런 거지. 준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남자가 준혁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뒤에서 하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윤이도 동생을 껴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소파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그만 떼쓰고 나와. 엄마 왔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이었습니다. 준혁이 여자 앞을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유괴범으로 신고할 겁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억지 미소를 다시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실 거 없어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본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뒤에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진이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돌봐줘서 그나마 애들이 잘 지내는 거예요. 친엄마 돌아가시고 갈 데도 없었는데. 준혁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겁니까? 밥도 제대로 안 준 겁니까?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아이들 몸에 있는 상처는 뭡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은요? 6살 아이 손에 있을 리 없는 것들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애 키워본 적 있어요? 매 안 들면 벌은 못 고칩니다.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매요? 6살 아이를 때렸다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리고는 준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남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넓은 공간, 그리고 준혁의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 보아하니 형편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양육권을 넘겨드릴 수도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남자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100억 주시면 양육권 넘겨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100억이요. 그동안 키운 비용도 있고 정도 들었으니까요.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애들이 좋은 데 가는 게 나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준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물건처럼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사고 판다고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래죠. 당신도 애들 원하고 우리도 보상받고 윈윈 아닙니까? 준혁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남자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애들 데리고 갑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유괴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여자가 냉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재벌이 가난한 아이들 유괴했다고요. 당신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두 사람은 준혁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뒤에서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드시면 안 돼요. 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준혁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남자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주시죠. 남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데리러 올 겁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여자가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곧 집에 갈 거야. 잘 있어. 그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아이들이 소파 뒤에서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준혁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거실로 돌아온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무슨 일인데?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인간들 끝까지 가보게 해줘.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거야. 전화 너머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은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이 작은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의 집에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건 이 변호사였습니다. 준혁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전문가였죠. 그 뒤로 또 다른 변호사 2명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서류 뭉치가 쌓였습니다. 노트북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을 들어봤어. 이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아이들의 의료 기록. 이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몸에 있는 상처를 모두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해. 의료진의 증언이 필요해. 다른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어제 대화 내용. 녹음은 안 했지만 증언은 가능해. 100억 요구한 것도 명백한 공갈이야. 세 번째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셋째, 입양 과정의 적법성 검토. 저 사람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했는지, 목적이 뭐였는지 확인해야 해. 준혁은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연결해준 의사였죠. 안녕하세요. 최 원장입니다. 중년의 여자 의사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침실로 가서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일어나야 해. 두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놀라서 준혁 뒤로 숨었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분들은 너희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야. 최 원장이 다가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는 의사 선생님이야. 너희 아픈 데 없는지 보려고 왔어.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준혁이 옆에 있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원장은 아이들을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준혁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선생님이 그냥 봐보기만 할 거야. 최 원장은 아이들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저 하윤이부터 팔에 있는 멍 자국, 새로 생긴 것, 노랗게 변한 것, 보라색인 것,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거니?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요. 설거지를 깨뜨려서.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등에 있는 긁힌 상처, 목덜미 뒤쪽에 붉은 자국,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손이 많이 거칠구나. 뭘 했니?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최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목에는 동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발톱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산을 오래 걸어서요.
하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카메라로 모든 상처를 기록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조명을 비추며 하나하나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최 원장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예요. 최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체중이 또래보다 5kg 이상 적습니다. 키도 평균 이하고요. 그리고 이 멍 자국들은 명백히 외부 충격에 의한 거예요. 몽둥이나 손으로 때린 흔적입니다. 확실합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진단서 작성하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최 원장은 서류를 꺼내 아이들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변호사들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해.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100억 요구한 것까지 합치면 공갈죄도 추가할 수 있어. 입양 과정도 조사해야 해. 다른 변호사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입양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해. 세 번째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미 조사 중이야. 저 부부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몇 번 들어왔더라고. 다만 증거 부족으로 무마됐지.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그럼 이번엔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거야.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다른 한 명은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보호 조치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양부모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웃들을 찾아가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이웃,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요? 자주 들렸죠. 거의 매일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울더라고요. 한 번은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 집 남자가 무서워서 못 갔어요. 두 번째 증인,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쿵쿵 소리가 많이 났어요. 뭔가 던지거나 때리는 소리 같았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죠. 근데 경찰이 와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증인,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그 쌍둥이 애들이요? 가끔 쓰레기통 뒤지는 거 봤어요. 슈퍼 주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빵 한 조각 주려고 했는데 그 집 여자가 와서 애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 못 봤어요. 이 변호사는 근처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편의점 CCTV.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 양부모가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 골목길 CCTV. 늦은 밤 아이들이 밖에 서 있는 장면. 모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입양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한 게 1년 전이야. 하윤이와 하진이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지. 입양 사유는 아동보호 및 양육이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매월 받았어. 아동 1인당 50만 원씩, 2명이니까 월 100만 원. 1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받은 거지. 그런데 아이들 양육비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기록 없음. 학원이나 교육비 지출 없음. 옷이나 신발 구매 내역도 없음.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다 쓴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날 저녁
변호사들이 다시 준혁의 집에 모였습니다. 증거 충분히 확보했어. 이 변호사가 서류를 쌓아놓으며 말했습니다. 의료 진단서, 이웃 증언, CCTV 영상, 입양 기록 조작 정황.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움직일 거야.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긴급보호조치 신청했어. 당분간 준혁 씨가 임시보호자로 지정될 거야. 준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하윤이와 하진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준혁이 자신들을 지키려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준혁은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안 올 거예요? 응, 안 올 거야. 약속해. 하진이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경찰이 지금 저 부부 집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어. 벌써요? 응. 증거가 확실하니까 빨리 진행됐어.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갇혀있던 창고 발견됐어. 채찍도 나왔고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곧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이번엔 도망칠 수 없어. 그날 오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양부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경찰은 입양한 쌍둥이 자매를 학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준혁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준혁이 걱정될까봐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이리 와봐. 두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밖에 나가볼까? 좋은 데 가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새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자. 1시간 후, 세 사람은 시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큰 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점원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와 하진이는 선뜻 옷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옷을 골라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 분홍색과 하늘색. 이거 어때? 예뻐요. 하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입어봐. 거울 앞에 선 두 아이는 어색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공주님들 같아요. 아이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옷깃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렇지? 따뜻하지? 준혁은 아이들에게 패딩뿐만 아니라 내복과 바지, 양말까지 여러 벌 골라줬습니다. 신발도 새로 샀습니다. 운동화와 실내화. 계산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쇼핑백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준혁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된 인형들과 장난감들을 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진이도 언니를 따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이 보고 있던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하나씩 가질래?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너희 거야. 준혁은 똑같은 토끼 인형 2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을 받아들고 꼭 안았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이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장난감 코너를 나와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우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자 점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준혁은 우동 3그릇과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이 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하진이가 김 냄새를 맡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먹어. 준혁의 말에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훨씬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마웠어요. 그 말에 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이었던 겁니다. 따뜻한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새 인형 하나. 준혁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윤이와 하진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미소를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구속영장 청구됐어. 내일 법원에서 심사 있어. 알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 전화를 끄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양부모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죠. 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 10시까지 법원으로 와.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법원에 데리고 가기엔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광경일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있다 올게. 곧 돌아올 거야. 하윤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오실 거예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약속해. 점심 먹기 전에 올게.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혁은 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양부모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남자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여자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준혁을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과 변호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판사였습니다. 피의자 입장하세요. 양부모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아동학대,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동을 입양했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단서, 아이들 몸의 상처 사진들, 이웃 증언 녹취록, CCTV 영상 캡처,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의 새 보호자에게 10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명백한 공갈 행위입니다. 입양 과정에서도 정부 지원금 1,2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아동 양육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양부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남자가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이들을 훈육했을 뿐입니다. 과한 건 인정하지만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밥을 굶기고 창고에 가둔 것이 훈육입니까?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양부모 부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은요? 긴급 보호 조치가 내려졌으니 당분간 준혁 씨가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입양 신청하시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차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법적 보호자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하진이가 준혁에게 안겼습니다. 하윤이도 따라 안겼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 있었어? 네. 이웃 아줌마가 과자 주셨어요. 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아동 학대 양부모 구속. 피해 아동은 현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준혁은 뉴스를 끄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식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네. 두 아이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너희,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니? 네, 여기가 좋아요. 하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저씨가 너희 아빠가 되어도 될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멈췄습니다. 하진이의 눈이 커졌고, 하윤이는 입을 벌린 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버려. 준혁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 거야. 약속해. 하윤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아빠 해주세요. 하진이가 준혁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응, 아빠. 그 말에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와 하진이는 준혁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이 작은 생명들 때문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참 후 하진이가 얼굴을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하윤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준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너희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날, 준혁은 법원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아이들의 동의서, 준혁의 신원증명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이제 가정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몇 주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의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 하나를 아이들 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구 보러 갈 거야. 같이 갈래? 네. 두 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가구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침대가 좋아? 준혁이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분홍색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하진이는 하늘색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거요. 좋아. 둘 다 사자. 준혁은 쌍둥이 침대를 샀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이불도 샀습니다. 책상도 2개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공부할 수 있게요. 커튼도 골랐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커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은 직접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나사를 건네주고 공구를 가져다 주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맞아요? 하진이가 나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준혁은 아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방이 완성됐습니다.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였고 벽에는 예쁜 커튼이 달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색연필도 올려놨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하윤이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하진이는 자기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푹신해요. 준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준혁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봐. 준혁이 2개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예뻐요. 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이 목걸이는 그 약속이야. 하윤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말에 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잘자, 우리 딸들. 준혁은 2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잘 자요, 아빠. 2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준혁의 아내와 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준혁을 따라 걸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서연, 서우 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서연아, 서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왔어. 아빠 이제 살아볼게. 너희가 보내준 선물이야. 준혁은 하윤이와 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울게. 지켜봐줘. 하윤이와 하진이도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윤이랑 하진이에요. 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아빠 잘 보살펴 드릴게요. 하윤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바람 속에서 아내와 딸들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 아이들을 보내줘서. 서연아, 서우야. 아빠 이제 행복할게. 묘지를 떠나며 하진이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슬퍼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슬프지 않아. 하윤이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있잖아. 3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3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은 상을 차렸습니다. 아빠, 숟가락 여기 놓으면 돼요? 응. 잘했어. 저녁 식사를 하며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네.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하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입양이 끝나면 학교에 보내줄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이들을 3방에 재웠습니다. 2개의 침대에 각각 누운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잘자, 하윤아. 하진아. 준혁이 불을 끄려는데 하진이가 불렀습니다. 아빠. 응? 오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 말에 하윤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꿈 같아요. 준혁은 2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나도 꿈 같아. 너희를 만난 게. 아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나도 너희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방을 나온 준혁은 거실로 갔습니다. 3년 전 잃었던 가족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봤습니다. 아내와 서연이, 서우이. 여보, 서연아, 서우야.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잘 살아갈게. 지켜봐줘. 새로운 가족을 잘 지킬게.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으니까요.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케이크 접시가 아직 남아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준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만약 허가가 안 나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준혁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이리 와봐. 두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니? 얼굴에 살이 올랐고 볼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가야 해. 왜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날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판사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는 박하윤, 박하진이 돼. 하진이가 준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와, 저 너무 좋아요. 하윤이도 따라 안겼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진짜 가족이 돼. 준혁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에게 예쁜 원피스를 사줬습니다. 하윤이는 분홍색, 하진이는 하늘색. 법원에 갈 때 입을 거야. 아이들은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쿠키도 구웠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진이가 반죽을 치대며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밤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준혁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양쪽에 앉아 듣곤 했습니다. 드디어 법원에 가기 전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다.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잃고 죽은 것처럼 살았던 자신이 다시 아빠가 된다니요.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아빠도요? 응, 나도. 하윤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내일 판사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준혁은 하윤이를 안아 옆에 앉혔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다시 버려지는 거예요? 준혁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불안했던 겁니다. 하윤아. 준혁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령 판사님이 안 된다고 해도 아빠는 절대 너희를 보내지 않아. 정말요? 응.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종이에 써있든 안 써있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고마워.
너희가 아빠를 살려줬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세 사람.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출발하자. 차에 올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거든요. 하진이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떨려요. 나도 떨려. 하윤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있잖아.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하지만 준혁은 긴장됐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진이가 준혁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잠시 후 호명이 들렸습니다. 박준혁 씨, 입장하세요. 세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판사는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그리고 서하윤, 서하진 양. 판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입양 최종 심사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네. 하윤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빠가 되는 걸 정말 원하니?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윤이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때리지도 않으세요. 저희한테 예쁜 방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아빠랑 평생 살고 싶어요. 판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구나. 판사가 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아, 너는 어떠니? 하진이가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는 저희가 울면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토끼 인형도 사주셨어요. 하진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가족의 약속이래요. 아빠가 최고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씨, 네. 이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준혁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있을 겁니다. 준혁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게 삶의 이유를 되찾아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3년 전 가족을 잃고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박준혁 씨의 서하윤, 서하진 양에 대한 입양을 허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두 아이는 박하윤, 박하진입니다. 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울먹이며 준혁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은 판사에게 인사했습니다. 판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이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준혁 씨.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법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와 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아빠. 법원을 나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새 가족 증명서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박준혁, 박하윤, 박하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하윤이와 하진이가 가족 증명서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 박 씨예요. 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는 박 씨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은 특별한 곳에 들렀습니다. 케이크 가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된 첫날이니까 축하해야지. 준혁은 큰 케이크를 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인 케이크였습니다. 꽃다발도 샀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장미. 하나씩 줄게. 아이들은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은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자, 우리 축하하자. 박씨 가족의 탄생을.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케이크를 자르며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하윤이가 준혁에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빼뚤 써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저녁 식사 후 준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계집 앞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구해주셨어요. 준혁은 계집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계집은 우리의 시작점이야. 잊지 말자. 하윤이가 계집에 작은 꽃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여기 덕분에 우리 아빠를 만났어. 세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준혁은 거실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예뻐요. 하진이가 사진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양쪽에 앉혔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힘든 일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네. 두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아, 하진아. 네, 아빠. 너희 학교 가고 싶다고 했지? 네. 다음 주부터 학교 다니자. 친구들도 사귀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우리 여행 갈까? 정말요? 응. 바다 보러 가자. 와, 바다. 하진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이들을 재우러 갔습니다. 두 개의 침대에 각각 누운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자, 하윤아. 하진아. 준혁이 불을 끄려는데
하진이가 불렀습니다. 아빠, 응? 오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 말에 하윤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꿈 같아요. 준혁은 두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나도 꿈 같아. 너희를 만난 게. 아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나도 너희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방을 나온 준혁은 거실로 갔습니다. 3년 전 잃었던 가족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봤습니다. 아내와 서연이 서우이. 여보 서연아 서우야.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잘 살아갈게. 지켜봐줘. 새로운 가족을 잘 지킬게.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으니까요.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케이크 접시가 아직 남아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2024년 봄, 강원도 산골 마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죽은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갔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당에서 세 사람은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여기 심으면 돼요?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하윤이가 옆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 속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겠지.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명의 작은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한 남자가 얼어붙은 계집에서 두 명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세 개의 얼어붙은 심장이 서로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만났고 아빠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밤, 작은 생명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2024년 봄, 박준혁, 박하윤, 박하진,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폭설 속 계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